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RCEP 포괄적 경제 협정이라는 것을 16개국하고 같이 협상을 맺었어요. 아세안 국가하고 중국, 인도, 그리고 그 호주, 뉴질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 국가가,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이제 그 호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양하고 태평양 이쪽,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하고 뭐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다 해서 우리끼리 16개 국가, 인구가 한 36억 정도 되겠네요. 이쪽 그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이곳에서 우리 포괄적 경제 협정을 맺었다라고 그래요. RCEP라고 그러는데요. FTA하고 이제 비슷한데 FTA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게 그 여러 나라가 같이 함께 맺는 거니까요. 우리는 미국하고 FTA를 맺고 멕시코랑 뭐 FTA를 맺고 어디랑 FTA를 맺고 막 그랬잖아요. 이것은 16개 나라가 한꺼번에 같이 RCEP를 맺은 거예요. 이 RCEP를 맺으면서 뭐 우리나라가 꽤 유리하게 이렇게 그 협정을 맺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그래요. 얼마나 유리한지는 나도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는데, 듣기로는 16개 나라 중에 제일 유리한, 일본보다 더 유리한, 일본은 뭐 특별히 건질 게 없는, 중국하고나 좀 있고, 뭐 이렇게 명분은 중국이 많이 얻었겠죠. 본래 이 판도는 미국도 끼어들려고, 미국이 끼어드는 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몇 개 아세안 국가나 이렇게 맺으려고 했는데, 트럼프가 진행되는 걸 안 해버리고, 트럼프는 모든 기업들도 리쇼어링 해서 자기네 그 외국에 나간 기업들도 미국으로 돌아와라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하던 것도 깨버렸는데, 이 중국 같이 이 RCEP는 이제 중국이 어찌 보면 중국이 주축이죠. 주축이라고 하면 인도가 끼어들었겠습니까? 뭐 일본도 끼어들지 않았겠죠. 근데 결국은 중국한테는 명분을 얻을 수 있죠.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각국에서 이제 좀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는데, 그런데 RCEP를 맺으면서 아세안 국가가 하나가 되는, 무역상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. 물론 이 RCEP는 좀 점진적 진행이라서 급하게 올해 내년 뭐 후년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는 아니에요. 전 세계는 이래 보면 이렇게 유럽은 유로존 이렇게 해서 하나로 뭉치고, 또 우리 아시아는 호주랑 같이 지금 이 RCEP 이렇게 맺어서 하고 있어요. 점점 세계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죠. 좁아져서 옆집하고 협력을 해야지,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약해진다. 우리의 목적은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평이 좋아요. 아세안 국가가 코리아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일본은 50년 전부터 아세안 국가에 진출을 했지만 아세안 국가를 별로 안 도와줬거든요. 인도도 일본이 오래전부터 진출했는데 아직도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아세안 국가가 대부분이 헐떡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베트남이 굉장히 성장을 하는 걸 보고는 태국이나 뭐 그 라오스나 뭐 캄보디아나 뭐 이런 나라들은 괜히 부러운 거예요.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. 그래서 코리아가 이제 이렇게 뭘 하면 그 나라도 같이 산다. 우리는 뭘 가서 이제 기업을 하고 하면 뭐 이렇게 기술 이전도 같이 해주는 그런 나라로 이제 인식이 돼 있어요. 뭐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30년 전이죠.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하고만 거래하는 나라였어요. 별로 세계에 수출을 못했는데 정말 지금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미국 비중보다 중국 비중이 더 많고 또 다른 세계에 많이 점차로 넓어지고 있어요.
자, 이걸 보면서 중국의 역할이 참, 앞으로 어떻게 될까, 이렇게, 점점 중국의 그런, 파워가 점점 확대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. 이번에도 이 코로나 이전 상황만큼 경제가 가장 빨리 올라온 게 중국이고요. 중국의 공장들은 쉴 새가 없대요, 지금. 엄청,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는 배는 구할 수가 없대. 무역하는 배. 이렇게.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곧 있으면 시작되는데,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소비재, 뭐, 전자제품뿐만 아니라, 뭐,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소비재들이 많이 구하는데,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해도 배가 없어가지고, 이런 거 보면 참 그래요. 현대상선이 뭐 이렇게 한진해운이죠. 한진해운이 막 망할 때 정부에서 돈을 계속 줘가지고 세금으로 한진해운 살려주고 또 한진해운 살려주고 몇 번을 살려줬거든요. 근데 작년인가 이제 결국 한진해운 망했어요. 세계에서 5번째 큰 그 해운사인데 해운사도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저 북유럽의 해운사들이 굉장히 전 세계 1위, 2위를 차지하는 해운사들이 있거든요. 그 해운사들이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가격을 계속 낮춘 거예요. 결국에는 컨테이너 하나 옮기는데 3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야. 이제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그래서 현재 상선이나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2009년도인가 그때 해운 가격이 제일 비쌀 때 2008년도인가 제일 비쌀 때가 있어. 한 대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옮기는데 얼마까지 하는 이런 게 계약이 이미 그때 장기 계약을 10년 계약을 한 거예요. 한진해운에서. 왜냐하면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. 그때 자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금 가격도 2008년 9년이 지금 가격만큼 했었거든요. 그때 잠깐 굉장히 높았던 때가 있어요.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때 100조 원어치를 금을 샀어요. 100조 원이라고 했나? 100톤인가? 100조 원인가? 100톤이면 100조도 더 되나? 하여간에 100조가 아니라 10조겠다요. 그죠? 100조는 너무 많다. 한 10조 원어치 금을 샀어요. 그게 온스당 1,900달러대로 해가지고 제일 높을 때 샀어요.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금값이.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? 그 다음에 금값이 1,100달러, 1,200달러로 붕 떨어졌어. 1,900달러 넘게 금을 샀는데 10조를 샀는데 거의 반토막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5년 동안 2017년, 18년도까지 1,200달러, 1,300달러를 벗어나지 않았어. 그러니 뭐 이렇게 지금은 다시 올라가서 그만큼 됐지만 정말 웃긴 거잖아요. 그때 한진해운도 똑같아. 한진해운도 해운사 이렇게 물류 이렇게 가격이 비용이 너무 비싸질 것 같으니까 배 계약하는 거를 그때 최고 비쌀 때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. 10년 장기 계약을 그것도. 그런데 그 이후로 2010년, 9년 뭐 리먼 사태 딱 터지면서 배 이런 계약이 금액이 팡 떨어진 거예요. 근데 장기 계약을 10년을 해놓은 거죠. 그러니까 이 한진해운에서는 어차피 배 빌린 값은 너무 비싸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배가 몇 대 있고 배도 빌리거든요. 다른 데다. 빌린 값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데 물류비는 엄청 싸졌고 치킨 게임 하면서 그러니까 물류를 옮기면 옮길수록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인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못 버티고 한진해운이 망했거든요. 남은 게 현대상선밖에 안 남았어 우리나라에.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락다운 됐잖아요. 공장들이 안 돌아가. 공장들이 안 돌아가지고 필요한 물품은 많고 공장은 안 돌아가고 심지어 자동차 공장도 안 돌아가지고 뭐 GM이라든지 뭐 크라이슬러라든지 이런 차들 있잖아요. 이런 차들이 재고가 있었거든. 재고가 몇십만 대씩 해놨을 거 아니에요. 우리 현대자동차 보면 재고 이렇게 있잖아요. 보면 그걸 가지고 또 팔고 이러잖아요. 재고가 벌써 소진돼 가지고 지금은 뭐
만들기 바쁘게 바박 나가고 지금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그러죠. 하도 못 만드니까 락다운 돼가지고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소비재들이 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는 물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필요나를 배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요, 지금. 계약은 이미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배가 없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열차로 보내나? 횡단 열차로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렇게 또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미국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. 미국은 또 경기 부양한다고 그 몇 조 달러를 계속 풀었잖아요. 그러니까 소비는 이제 많이 줄은 건 아니고 계속해서 소비는 하니까 많이 필요한 거예요. 자, 미국이 중국을 엄청 때리고 있지만 그 갈등하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거래가 엄청 많고 중국은 계속 미국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중국이 지금 달러가 차곡차곡 쌓인다잖아요. 전 세계에 지금 수출들을 다른 유럽도 락다운 됐지, 미국도 락다운 됐지. 다른데 대부분 다 공장 문 닫고 뭐 조업을 못 하잖아. 그래서 중국의 공장들은 뭐 계속 활활 타오르고 중국엔 달러가 계속 쌓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요. 게다가 이제 좀 아세안 RCEP를 진행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경제 구역으로 16개 나라가 이제 묶이고 또 중국은 아프리카에 오래전부터 진출을 해서 아프리카에 한 53개인가의 나라가 있는데 거의 다 친중이에요. 중국을 더 좋아해. 미국보다. 유럽보다 미국보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. 유럽도 가만 보면 아닌 것 같아도 친중 성향들이 적지 않아요, 보면.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국하고 친하게 잘 안 지내서 그렇지,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, 아프리카의 나라들, 우리 아시아의 나라들, 대부분 이렇게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확대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미국은 지금 그 코로나 상황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에 20만 명을 막 찍고 하루에 20만 명 걸린다네? 우리는 어제 310몇 명인가 해가지고 우리는 300명이 넘어서 이거 큰일이다. 확산세가 너무 빠르다. 이러고 앉아있는데 미국은 15만 명, 뭐 18만 명,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. 근데 이렇게 이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미국은 그 몇 조 달러를 풀면서 그 경제 정책을 쓰면서 양적 완화라고 그러죠. 계속 금리가 0%대고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돈을 많이 푸는 것은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는데 보이지 않게 계속 표시가 나는 게 환율 떨어지는 거 봐봐요. 곧 있으면 1,100원대도 무너지겠어요. 오늘 보니까 1,105원이에요. 우리가 1,200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1,220원 뭐 이렇게 1,200원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갑자기 석 달 사이에 100원이 푹 떨어졌어요. 1,200원에서 1,100원이 된 거예요, 보면. 100원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. 그런가요? 적은 거, 큰 건가요? 작은 건가요? 1,200원에서 1,100원 뭐 그게 별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. 1,200원에 1,100원이면. 그런데 무역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나죠. 그게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화 강세 이런 걸 보고 원화가 강세다. 이제 우리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다. 그래서 원화 강세라고 그러고요. 우리 원화 강세만 된 게 아니라 이제 이 중국 위안화도 똑같이 강세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뭐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제일 선진국으로 세계 경제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갔고 빨리 또 더 따라잡을 것 같다. GDP 성장률 이런 것들도
미국의 총 생산량이 21조 달러고 중국은 14조 달러인데 이대로 오면 이제 중국이 15조 달러, 16조 달러, 17조 달러 몇 년 안 남았네? 같이 대등하게 이렇게 GDP 총 생산량이 비슷해지는 날이 10년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? 우리 큰 상관이 있죠. 우리는 어디에 줄을 잘 타야 되는데 우리도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어쨌든 처지면 안 되고 또 미국에 밀리면 또 안 돼. 미국에게 또 내쳐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쓸개 같은 그런 국가가 돼가지고 어디로 붙느냐 등거리를 하느냐 뭐 어디로 붙느냐 뭐 정말 중요하고요. 그리고 뭐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일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 세계에 우리가 이제 그 무역을 하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영역으로 더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정부에서는 그런 길을 좀 깔아주면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은 전 세계에 나가는 건 어렵잖아요. 근데 지금 20대 초반, 중반 뭐 이런 20대 아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인력 양성 또는 내지 인프라를 그렇게 잘 구축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성불하세요.